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신호등과 속도 표지판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기능까지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차시에서 자동차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 센서를 이용하는 것과 이미지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차시에도 차선과 신호등을 인식하면서 장애물은 거리 센서로 알아내는 자율주행 방법과 이미지로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6차시에서 두 번째로 만든 CW 도로 신호등 속도 프로젝트에 땡땡땡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CW 도로 신호등 속도, 거기에 장애물을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은 거리 센서를 이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설명도 도로 신호등 속도 장애물에 거리 센서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코딩과 훈련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해서 내 프로젝트로 복사합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방금 만든 CW 도로 신호등 속도 장애물 거리 센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실행하는 코드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특정 기능을 가진 모듈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렵죠? 사실 라이브러리는 사전에 찾아보면 도서관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단어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학생이던 시절에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글로 읽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니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문제 하나가 기억납니다. 한국말로 말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답을 찾아보세요. 제인이 마트에 가서 한 개 500원짜리 사과를 2개 사고 한 개 1000원짜리 배를 3개 샀습니다. 제니가 마트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얼마입니까?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3개면 4000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은 수학 시간에 배우죠. 영어 시간이지만 수학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수학 시간에 배운 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 내용까지 수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영어는 본 프로그램이고 수학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영어 문제를 푸는데 수학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죠. 이때 이미지 분석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런데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은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과학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블록을 끼워 사용한 것처럼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듈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어 시간에 듣기평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수학 내용을 공부할 책, 즉 수학 지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네,
바로 도서관에 가면 수학책이 있지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우리가 만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코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만든 모델 이름이 CW 신호등이죠. CW 도로분류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델은 한글로 모델입니다. DC모터 속도는 한 40 정도로 하고 이미지로서 해서 속도 찾아서 30이면 천천히 가고 70이면 빨리 가고 사진 찍어서 신호등 사진 찍고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초록과 빨강으로 분류하고요. 도로 사진 찍어서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직진, 우회전, 좌회전 구분하네요. 자, 신호등 분류 결과 CW 빨강이고 그 CW 빨강 비율이 60이면은 정지하고 얘도 정지선에 정지하네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바로 정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신호등 분류 결과가 빨강이고 그 빨강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정지하고 아니면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도로 분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도로, 신호등, 속도 표지판까지 세 개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거리 센서 측정 값이 10 이하이며 멈추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조건문을 가지고 옵니다. 자, 만약에 10cm 이하죠. 판단에 요 놈을 가지고 오고 측정 거리네요. 자, 만약에 거리 센서의 측정 거리가 10보다 작으면 멈추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을 어디든지 넣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장애물이 10 이하이면 멈추는 코딩을 추가한 겁니다. 자, 결과 예측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하여 주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성공적으로 주행을 하나요? 속도 표지판을 잘 인식 못하는 경우는 사실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도 표지판을 분류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모델을 활용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속도 표지판의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마 외부적으로 조명이라든지 배경문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리 센서가 고장이거나 장애물이 너무 작은 사이즈라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 센서가 고장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2차 시에서 학습했습니다. 설정하기에서 키트 동작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거리 센서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장애물의 크기는 종이컵보다 크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 센서도 이상 없고 장애물이 종이컵보다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인식 못하고 충돌한다면 코드 문제입니다. 블럭을 끼운 순서와 설정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강 신호등인데 멈추지 않는다면 빨강 확률이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빨간 신호등의 예측 결과가 50%가 넘지만 정지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정지하는 빨강의 기준을 좀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신호등 예측 결과가 50%에 미치지 못하여 정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로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분류하고 직진으로 분류했던 직진이 몇 %인지 예측하는 이런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호등도 빨강과 초록으로 분류하고 분류 결과가 빨강이면 빨강의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여 학습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변 배경, 조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등 프로젝트도 그렇고 도로 분류 프로젝트도 그렇고 모델 훈련하기 단계에서 학습 횟수를 나타내는 에포크를 많이 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같은 데이터로 에포크 횟수만 100번쯤 한다고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학습률과 E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습률과 E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데이터를 입력시켰을 때 이 모델은 결과인 예측값을 내놓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내놓은 예측값은 정답이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답을 잘 내놓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인공지능이 내놓은 예측값을 봅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니 인공지능이 내놓은 예측값과 실제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영어로 로스 또는 코스트라고 합니다. 로스는 한국말로 손실이라고 하고 코스트는 한국말로 비용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스, 즉 손실은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과 정답가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코스트, 즉 비용은 훈련 데이터 전부에 대한 손실의 합입니다. 신호등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여기 신호등이나 도로를 학습한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왼쪽에 있던 그래프 기억나나요? 에포크
즉 학습 횟수가 증가하면 손실률이 줄어드는 그래프가 정상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즉 훈련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만든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이 정답, 즉 레이블에 가까워지니 인공지능이 내놓은 예측과 레이블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손실인 로스가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지는 그래프가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손실률이 0이면 뭐 엄청난 거죠. 단 한 번의 학습으로 예측값이 모두 정답이니 말입니다. 자, 점점 어려워지죠. 이러한 손실, 즉 로스를 계산하는 공식을 로스 펑션, 한국말로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손실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원 곡선 모양입니다. X값이 가중치이고 Y축값이 로스, 즉 손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손실이 가장 적은 가중치인 W0를 사용하면 이 모델은 가장 손실이 적은 인공지능이 됩니다. 손실함수 그래프를 보면 리얼 위치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울기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W0에서 기울기가 0인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방법은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작위로 가중치의 W1인 기역 위치에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봅니다. 이때 기울기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W1보다 작은 W5인 비역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W5보다 더 크지만 앞서 계산했던 W1보다 작은 W2인 니은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미음에서, 그 다음은 디귿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인 W가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W1을 넣어 기역에서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W1보다 작은 W2인 니은에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기울기가 또 플러스이니 더 적은 W3 디귿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기울기가 0인 W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처음 가중치가 W1인 기역에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다음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 W5까지처럼 가중치 차이를 많이 나게 해보는 건지 아니면 W2까지처럼 가중치 차이를 조금 나게 해서 해보는 건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가중치의 차이를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률이 너무 크면 W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에포크를 거듭할수록 손실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에포크를 거듭할수록 손실률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로컬 미니멈을 W로 찾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함수가 4차원 이상의 곡면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W가 2개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손실률이 가장 작은 W가 아닌 다른 W를 손실률이 가장 작은 W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무작위에서 시작하여 임의로 손실률을 주면 기울기가 0인 W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W가 1, 2, 3과 같은 정수이면 좋겠지만 1.5나 1.52 같은 소수점 몇 자리까지 가면 기울기가 0인 W를 찾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리얼 위치에서 아주 조금만 오른쪽에 있는 위치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플러스 0. 얼마 얼마이고요. 리얼 위치에서 아주 조금만 왼쪽에 있는 위치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일 겁니다. 이 두 기울기의 값의 차이가 매우 조금밖에 안 나죠. 이 기울기의 차이를 허용오차라고 합니다. 허용오차가 1000분의 1 이하이면
W0 찾기를 그만하는 그때 값을 W0로 정하는 겁니다. 이 허용오차를 학습하기 블록에서 2라고 썼습니다. 1000은 0이 3개이죠. 그래서 허용오차가 1000분의 1이면 3이라고 씁니다. 허용오차를 10,000분의 1이라고 하면 4라고 써야 됩니다.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실제 W0에 가까운 값을 W0라고 정의하므로 손실률이 줄어들고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죠. 고등학교에서 극한과 미분을 공부해야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포크와 학습률 그리고 허용오차 E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습률이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허용오차가 너무 작으면 언제 학습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손실함수 그래프 모양도 어떤 모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습률과 허용오차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에포크를 5번만 해도 정확도가 100% 있고 1000번을 해도 정확도가 10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롭게 입력하고 다시 학습을 하였는데도 자꾸만 차선을 이탈하든지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하면 에포크 횟수뿐만 아니라 학습률과 허용오차 이 숫자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숫자가 좋은 것인지 작은 숫자가 좋은 것인지는 학습해보고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물 인식을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6차시 두 번째 만든 CW 도로 신호등 속도 프로젝트에 땡땡땡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CW 도로 신호등 속도 장애물. 근데 장애물인데 이미지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도 도로 신호등 속도 장애물 이걸 이미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블록 코딩과 훈련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는 걸로 해서 내 프로젝트로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 프로젝트에서 방금 복사한 CW 도로 신호등 속도 장애물 이미지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킵니다. 자,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CW 신호등 모델을 가져와야 되죠.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한글로 된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속도는 한 40% 정도 정리하고요. 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이미지 속도 찾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30이면 느려지고 70이면 빨라지고. 자, 그 다음 신호등 찾는 거고요. 도로 찾는 겁니다. 자, 신호등 분류 결과가 빨간색이고 그 빨간색의 결과가 60% 넘으면 요 안에 있는 걸 하죠. 요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정지하는 걸로 비활성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도로, 신호등, 속도 표지판 세 가지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부터 이미지에서 장애물을 인식하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먼저 촬영한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블록이 필요하죠. 그건 이미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 디텍트한 부분이 교통정보 리스트 가져오기 블록을 넣습니다. 교통정보 리스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속도, 신호등 컬러, 스탑 표시,
사람 인식 결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텍트한 부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처리한 사람 인식 결과가 펄슨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와 같으면 멈추고요. 아니면 주행하는 걸로 코드를 정리합니다. 지금은 신호등이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60이 넘으면은 정지하는데 이제는 빨간 신호등뿐만 아니라 장애물인 것도 같이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을 쓰겠습니다. 얘를 응용. 자, 이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신호등 분류 결과가 빨강이 아니고 앞서 우리가 사람 인식 결과죠. 사람 인식 결과가 자, 펄슨이라는 클래스는 내장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인식 결과, 교통정보 리스트에서 가지고 온 사람 인식이라는 결과가 펄슨 클래스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면 얘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면서 빨강이 60%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미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사람 인식 결과가 펄슨이라고 하면 멈추고 또는이네요. 또는 신호등이 빨강이면 멈추고입니다. 맞죠? 장애물이 있어도 멈춰야 하고 빨간 신호등이어야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장애물만 있어도 멈춰야 하고 신호등이 빨강이기만 해야도 멈춰야 하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렇게 멈추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하면 차선 신호등 장애물을 다 인식하면서 주행해야 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잘 되었나요?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선생님도 이 코드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주행하기 중에 장애물 인식에 실패할 때는 장애물의 크기를 바꿔서 성공했습니다. 장애물의 크기가 작으면 디코봇이 장애물 가까이에서 멈추는데요. 이런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봇에서 촬영하고 예측하는 사이에 시간 격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디코봇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에서 장애물이라고 판단하는 동안 계속 직진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작으면 가까이 와서 찍혀야 일정 크기가 되면서 장애물로 판단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판단하는 동안 직진해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의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멀리서부터 디텍트할 수 있도록 하면 장애물로 판단하는 동안 전진을 해도 충돌하지 않을 만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자동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는 장치를 사용하면 초음파 센서에 다가가면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오는데요. 이때 위치에서 디코봇의 장애물이 재빨리 인식할 수 있는 크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라는 예측 결과를 낼 때까지 천천히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의 크기와 속도 크기를 정확하게 얼마이면 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신호등 인식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신호등 모델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지금은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디코보 수업에 대해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과 학교의 코딩 동아리 학생들과 많이 고민하고 시도도 해봤는데요. 학습률도 좀 더 작은 값으로 바꿔보고 허용 오차 2도 좀 더 작은 값으로 바꾸고 학습하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장애물과 빨간 신호등의 예측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바꿔보았는데요. 지금 코드는 장애물이거나 빨강 60% 이상이면 정지하는 코드입니다. 또는 이 또는이 가지는 의미는 장애물과 빨강 60% 이상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정지하는 겁니다.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물이라도 멈춰야 하고 빨간 신호등이라도 멈춰야 하니까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정지하는 거 맞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장애물과 빨간 60%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에 모두 안 걸리면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과 빨강 60 이상 두 가지 모두가 아니라면 정지 안 한다로 코딩을 바꿔봤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봤냐면 카메라가 빨강이 초록보다 예측 퍼센트가 낮아서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경험상 디코봇의 빨강 인식률이 초록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업하는 교실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거나 빨강 60% 이상이면 멈추라는 것을 반대로 사람이 아니면서 빨강 60%가 아니면 주행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사람 인식 결과가 펄슨이 아니고 신호등 분류 결과도 빨강이 아니고 그 예측 결과도 60보다 작은 걸로. 자, 요 또는도 그리고로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코드입니다. 사람 인식 결과가 펄슨이 아니고 빨강 신호등이 아니라면 그때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걸 요 위로 넣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지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예측 결과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로, 신호등, 속도 표지판, 장애물까지 4가지 전부 인식하면서 자율주행을 잘 하나요? 이번에는 다른 지도에서 자율주행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디코봇을 영상에 보이는 지도에 주행시키면 거의 다 차선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의 도로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여 훈련시킨 것입니다. 지도가 달라졌죠. 단지 회전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닥 색깔도 달라졌죠. 그러고 보니 바닥 색깔이 다른 데이터를 학습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입력한 데이터와 같은 지도에서는 잘하는데 조금 달라지면 오류를 범하죠. 실제 도로는 차선이 점선도 있고 실선도 있죠. 이 실선은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요. 중앙선은 노란색이 2줄이고요. 초등학교 횡단보도 근처는 꺾인 선으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이 흰색 점선일 때는 잘 주행하는데 다른 모양의 차선에서 이탈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일반화되지 못하고 특정 조건만 잘하는 이런 상태를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디코봇이 우리가 훈련한 지도에 과적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로 분류 모델을 훈련하기에는 데이터가 다양하지 못하고 개수도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한 도로 데이터를 추가하여 추가 학습했고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주행했습니다. 도전 과제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에 속도 표지판, 신호등, 장애물에 반응하면서 자율주행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때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해 거리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미지로 분류하는 방법 2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에 구했던 CW, 도로, 신호등, 속도, 장애물 이미지 프로젝트에서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멈추는 코드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만약 측정 거리가 10 이하이면 DC 모터 정지하기. 자, 요걸 이용하면은 장애물이 10cm 안에 들어오면 멈추는 겁니다. 요 녀석을 여기에 추가하면 이미지로 정지하는 것과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정지하는 것이 전부 다 포함된 코딩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8차시에 걸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하여 경험해 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드론과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번 자율주행편을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사 민현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